네, 오늘은요 어쭈구리 특별편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분이 우리 당에서 아주 큰 역할, 그러니까 우리 당의 역사 속에 아주 큰 역할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리고 우리 법조계에도 아주 그냥 큰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아주 존경하고 있던 분이신데요.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저부터도 기분이 좋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인재 선대위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에 굉장히 존경했던 대선배님이시거든요. 네. 그러지 않아도 오늘 여기 방송 나온다고 그러니까 네. 우리 집사람이 자기가 우리 유 박사 아주 열렬한 팬이라고 꼭 전해주라고 그랬어요. 사모님 정말 그 우리 사랑합니다. 이 방송 때문에 그래도 우리 당의 활력이 넘치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나오는 걸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이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그 전부터 모시고 싶었었는데 또 감사 인사말을 한번 드리자면요. 후보 시절에 대선 후보 시절에 예. 저희가 방송에 모시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제일 먼저 흔쾌히 출연을 허락해 주셔가지고요. 예. 전 그때부터 정말 그 감사한 마음을 가득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방송을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모신 내용이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싶지만 또 우리가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이인재 지금 선대위원장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세대도 있어요. 예. 지금 저희 방송을 젊은 세대도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스텝,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정도의 분이시라는 걸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저는 4번 정도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당이 지금 왜 위기인지 그리고 당이 살 길, 또 우리가 살 길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예. 싶습니다. 그렇게 출연해 주실 수 뭐, 있으세요? 뭐 어떤 문제든지 함께 이야기를 하시죠. 네, 그럼 허락을 받았으니까 예. 오늘은 이제 이인재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냐면요, 궁금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자, 과거에요. 1997년 무렵이었나요? 그렇죠. 예. 그 당시 이인재 하면은 거의 신이었어요. 그때 국민 지지가 아주 높았죠. 예. 신이었던 스타였어요, 스타. 예. 근데 왜 그 당시에 그렇게 스타가 되신 겁니까? 그때도 이제 삼김 시대가 있지 않아요? 한 네. 30년 됐는데 네. 삼김 중에서 이제 YS가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이제 21세기를 앞두고 네. 어떤 거대한 변화에 대한 열망이 국민들 마음속에 이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런 열망들이 일어나면서 미국은 이제 40대 클린턴, 러시아도 푸틴, 뭐 중국도 세대 교체가 되고 있었고요. 네. 영국도 뭐 곧 98년이죠. 98년 봄에 이제 토니 블레어 40대 초반에 토니 블레어로 정권이 이렇게 넘어가고, 일본도 그때 하시모토인가 아주 젊은 친구가 정권을 잡고 이렇게 하면서 거대한 정치 변혁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도 뭔가 이제 삼김 시대 그 대립과 갈등 또 이런 그 적대 이런 걸 뛰어넘는 시대 조류에 맞는 거대한 어떤 변화,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갈망이 이제 제가 노동부 장관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평가를 받았던 저한테 이게 몰렸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대학생 때거든요. 그 당시에 어떻게 알려져 있었냐면 거의 바람, 혁신. 그러니까 연예인급이셨어요. 그때 뭐 놀라운 지지가 폭발하고 있었는데 그걸 뭐 제가 그걸 담아낼 이제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미수에 그쳤죠. 또 미술. 또 미술하는 표현을 갑자기 썼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또 대통령 후보로 이제 계속 이제 국민들에게 사랑도 받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꽤 젊었을 때예요, 그때는. 그때가 제가 48이죠. 48. 그래요? 예, 그렇죠. 후보로 그때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정말 그때 추앙이었거든요. 그렇게 젊은 시절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돌이라는 표현을 쓰는군요.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요. 어떤 자료를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아이돌이었대요. 정치계의 아이돌. 그때 이제 뭐 제가 상대적으로 제일 젊었으니까요. 그러면 정치에 입문하셨던 거는 그때 39살 때 입문했죠. 이제
와, 그럼 39에 입문한 그것도 그렇게 늦은 건 아니었잖아요. 빠른 거요. 그렇죠. 뭐 아주 빠른 건 아니지만 상당히 빨랐습니다. 예. 그럼 39에서 이제 47, 48, 49 되면서 후보로. 그렇습니다. 야, 10년 만에 대선 후보까지. 그렇죠. 제가 재선 때니까. 네. 예. 아, 그러셨군요. 아, 저는 정말로 제 머릿속에는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삼김을 능가해서 아이돌로 떠오른 이제 우리 이인재 선대위원장님으로 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법조인으로서도 굉장히 명망이 있으셨잖아요. 뭐 저는 법조 생활은 사실 얼마 안 했습니다. 판사 2년 한 게 그런데 전부입니다. 사람들은요. 판사 이인재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판사 있을 때 이제 뭐 영장을 많이 기각했죠.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결론이 많이 그렇습니다. 나와 이 뭐 있어요. 저는 뭐 이제 피의자가 아주 흉악범이 아니고 그런 이상은 자기 일상생활 하시던 분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정상생활 하면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최종적으로 이제 죄가 있다,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 그때 이제 선고를 받고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감옥으로 가는 게 맞다. 그게 제 철학이고요. 또 제가 무죄 판결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네. 정말 왜냐하면 이게 뭐 이 과거에 무슨 일에 관해서 사람이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뭐 환자 같은 거 의사가 뭐 온갖 기계를 동원해 가지고 촬영을 하고 해서 진단을 해도 오진이 많은데 과거에 뭐 어두운 시간 속에 있었던 일들을 정확하게 가려낸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형사소송법에 있는 것처럼 10명의 범인을 처벌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놓치더라도. 그렇지 한 명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제가 무죄 판결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불구속 수사를 그렇습니다. 신념으로 예. 생각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인데 뭐 아직도 그게 잘 지켜지질 않고 그리고 있어요. 무죄 추정을 아니 그렇습니다. 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불구속 수사와 무죄 추정을 신념으로 하고 있었던 젊은 판사가 이 글이 있는 거예요. 그 뭐 형사소송법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형사소송법에 있는 얘기지만 그 이야기가 이미 많은 사람들 속에서는 잊혀져 가고 지금 구속영장 발부가 무슨 통과 의례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 잘못된 관행이죠. 네. 그것도 고쳐야 됩니다, 다.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이제 제가 대학생에 대해서 법학을 처음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기록을 보면서 아 이인재란 굉장히 도덕책, 법책 같은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전 공부를 했었어요. 예. 제가 92학번이었기 때문에 예. 이제 이미 92학번일 때는 이미 이제 그쪽에서 기록으로 남아 계신 분이셨거든요. 네. 그런 분을 이렇게 옆에서 같이 뵈니까 기분이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도 아주 이렇게 젊은 신에 이 박사님하고 방송하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제 이재상 교수님 밑에서 석사까지 하고 난 뒤에 독일로 석사 네. 박사를 하러 들어갔었는데요. 독일 안에서는 법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던 게 그거는 당연히 기본이에요. 네. 그리고 독일에서는 죄형 법정주의, 거기다가 불구속 수사 이런 게 당연히 기본이고 법치가 기본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게 뭔가 법치와 정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법치주의가 아주 중요한 원칙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이 헌법을 가지고 네. 국가를 만들어서 입헌주의입니다. 입헌주의. 그리고 이제 그 뭐 헌법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 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이걸 최고의 가치로 해가지고 그거를 국가가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런 걸 전제로 이제 헌법에 의해서 국가가 조직이 됐죠. 그리고 이제 국가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 이제 하나는 이 법치주의고 하나는 의회주의입니다. 네. 예. 그래서 법치주의가 이게 흔들리면은 나라 전체가 이게 흔들리는 거죠. 예, 네. 그 뭐 보통 문제가 아니죠. 네. 예. 그런데요, 이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민감한 거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예, 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가 제가 그 이야기 꺼내는 순간 바로 웃으시는데 예. 민감한 질문인 건 저도 아는데요.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후보가
계속해서 청문회라든지 검증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예. 이게 나오면 나올수록 지금 희한한 게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침 신문 읽어보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나온 이야기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술자리에는 여자가 있어야 된다. 근데 여자가 없으면 장모라도 앉혀야 된다. 그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안경환 후보자는 제 대학교 2년 선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묘한 2년 선배고 또 저하고는 아주 가깝게 지낸 사이입니다. 네, 그래도 저희는 질문을 그런데, 해야 합니다. 그분은 그 아주 섬세하고 이런 그 감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또 여성에 관해서 내 기억으로는 굉장히 페미니스트입니다. 근데 왜? 그런데 이제 뭐 역설적으로 뭐 그런저런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좀 많이 뭐 글에도 남기고 이래가지고 네. 지금 이제 그게 도마 위에 올라 있는데 뭐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그런 여성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검증이 되겠죠. 예. 근데 오늘 또 나온 기사는 1970몇 년도인가 혼인신고를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 이야기는 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는데. 그래서 뭐 그 아주 젊은 시절에 있었던 일이니까 제가 지금 뭐 잘 몰라서 네. 코멘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참 입장이 난감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려고 하니까. 뭐 잘 모르니까 제가. 예. 그럼 나와 있는 기사만으로 볼 때 정말로 어느 남자가 어느 여자를 혼인신고를 그냥 마음대로 해서 혼인 무효 판결을 했다. 그렇다면 정말로 법무부 장관 자리에 적합하다. 아니 그래서 뭐 같이 살았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자가 혼인 무효 소송을 해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어요. 사는 건 아니고요. 예. 사는 게 아니죠. 여자는 당황스러웠던 거죠. 뭐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잘 검증이 되겠죠. 예. 네, 제가 참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년 선배시고 또 같은 물드시잖아요. 지금 긴장하신 겁니다. 왜냐면요,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인재 선대위원장님은요, 어떤 질문을 해도 답을 하시고 누구보다도 모든 부분에 해박하신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약간 짓궂은 질문을 했던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 뭐든지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 어쭈구리 방송에서는 좋은 얘기만 계속하면은 안 되거든요. 예.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지금 보는 사람들이 저분은 이런 분이구나라고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또 이제 사적인 거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연애 결혼하셨습니까? 예, 아주 전형적인 연애 결혼했죠. 예. 그래도 꽤 옛날에. 인데도 제가 우리 집사람 처음 만난 건 중학교 3학년 때 만났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같은 3학년이고 옆에 그 논산여중 저는 논산중학교인데 이제 서로 학생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학생회장 회의에서 처음 만났죠. 중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이제 뭐 연애라고 할 건 없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쭉 이렇게 방학 때면 만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대학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연애를 했죠. 정말 첫사랑이시네요. 그럼 뭐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입니다. 어머, 너무 낭만적이세요. 따님만 두 분 있다고 들었거든요. 딸만 둘입니다. 예. 저 지금 약간 설레요. 너무 낭만적이세요. 어떻게 보면 또 목가적이죠. 예. 요즘 세상에 또 잘 뭐 생각하기 어려운데 그때 뭐 저희들 제가 그 중학교 다닐 때가 64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완전히 우리나라가 농업 국가 64년. 그때였으니까 그런 그 정서가 있을 수 있었죠. 네. 그럼 그때 그렇게 두 분이 만나셔서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가서도 계속 그렇죠. 예, 뭐 끊이지 않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맺어진 인연이 한 번도 끊어진 일이 없고 그대로 결혼은 몇 살? 76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정도 연애하시고 12년 연애하고 이제 결혼하고 지금까지 온 거죠. 두 분은 안 싸우세요? 젊은 날에는 많이 싸웠죠. 근데 저는 이제 철학이 싸우면 1시간 안에 화해해야 된다. 요즘 제가 줄에도 많이 섰는데 요즘은 이제 줄에 잘 안 서지만 그 전에 이제 뭐 국회의원도 막 줄에 많이 설 때 항상 줄에서에서 빠뜨리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서로 사랑하는 만큼 싸움도 하게 된다. 그 싸움을 1시간 안에 꼭 화해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게 더 뜨거운 사랑으로 이렇게 성화된다. 길어지면은 마음의 상처들이 커지고 네.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네.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부의 지혜다. 이거를 제가 늘 이야기하죠. 제가 그건 뭐 철두철미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아, 정말 신기한 건요. 이제 제가 자료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많은 자료를 찾아봤잖아요. 예, 예, 이제 예. 보면 굉장히 가정적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글마다 특히 예. 여성지에 어하하하. 2001년인가요? 하여튼 여성중앙인가 그 기사를 찾아봤더니 예. 너무 가정적인 남자라는 예, 기사가 저는 있더라고요. 그 가정의 가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뭐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 사회에는 이 수많은 공동체가 이렇게 막 중첩되어 있습니다. 네. 뭐 내가 태어난 가정도 있고 또 뭐 지역도 있고 직장도 네. 있고 또 사회 뭐 많은 단체 뭐 별별 신앙 이런 공동체 사회가 이렇게 중복돼서 존재하는데 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게 가족 공동체잖아요. 가정 공동체잖아요. 그럼요. 가정 공동체는 사랑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공동체인데 여기가 흔들리면은 이제 다른 사회 전체의 공동체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가치, 가정의 그 평화 이런 것들은 국가가 잘 보호해 줘야 될 최고의 가치죠. 예. 그렇게 따져보면요.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이제 1997년 그 젊은 시절에 이인재라는 그 당시 스타가 예. 한 번쯤 대한민국을 이끌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굉장히 젊고 또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온화하고 따뜻한 그런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예, 저는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좀 태어나길 그리 태어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노동부 장관 할 때 또 경기도지사 할 때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잠시도 멈추지 생각나는 않고. 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그때 이제 노동부 장관 때 고용보험제도 처음 도입했는데요. 그때 저항이 많았어요. 이 경제 단체라든지 또 정부의 그 경제 부처들이 전부 와서 그걸 못하게 가로막았습니다. 그걸 하신 분이세요? 그래 제가 그때 뭐 대통령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제가 볼 때 그때 우리나라 이 고용보험제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앞으로 큰 변화 속에서. 네. 그래 제가 뭐 아주 격렬하게 투쟁해가지고 네. 고용보험제도를 바로 성사시켰죠. 그래서 출범을 시켰는데 고용보험 지금 제일 성공적인 사회보장제도고요. 그게 97년에 제가 93년에 노동부 장관 때 그 통과시켰는데 네. 97년 4년 뒤에 IMF 외환 위기가 터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대규모 구조 조정 때문에 수많은 실업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들 그때 이렇게 떠받쳐준 사회 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제도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예. 대단하셨네요. 예, 그걸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니 저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세계적인 추세라든지 또 우리나라 제가 그때 노동부 장관 할 때 10년 안에 실업 대란이 온다고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젊은 나이대잖아요. 노동. 왜냐하면 그 변화가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고 있는 수많은 직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이제 주로 저임금에 기초해 가지고 이제 그 주로 후진적인 서비스 산업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저 우리보다 훨씬 더 저임금인 저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이런 데서 계속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 일자리를 뺏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젊은이들은 전부 대학을 다 졸업하고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시장에서 그 후진적인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퇴장을 하더라도 네. 그 물려받질 않죠. 그래서 이거는 거대한 실업의 태풍이 몰려오게 돼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노동부 장관할 때 노동행정이 그때만 해도 뭐 전부 그 노사관계 이런 거 뭐 주 노동운동 억누르고 뭐 이런 데 많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전부 뜯어 고쳤어요. 제가 직업훈련 제도부터 고용정책하고 이거 전부 다 뜯어 고친 사람이 접니다. 그건 하나의 흐름으로 다 훤히 보이잖아요. 사랑꾼 이인재, 거기다가 해안을 가진 이인재, 너무 멋지신데요?
사랑꾼이라는 이제 별명 어때요? 사랑꾼. 사랑이 존재의 기본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미움도 있고. 왜 이렇게 오늘 멋진 말씀하세요? 아니 그거는 뭐 네. 제가 뭐 굳이 뭐 문학이나 종교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미워하는 거는 사랑의 반면이죠. 예. 사랑하기 때문에 미움도 생기는 거죠. 그냥 미워하는 사람은 뭘까요? 그거 뒤집으면 사랑입니다.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사실입니다. 네, 현대 위원장님 이렇게 정말 사랑꾼이시고 개혁남이시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이인재 선대위원장님, 제가 아주 직접적인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이 너무 어렵잖아요. 예. 지지율도 사실 좀 부끄러울 정도로 낮아졌고요. 예. 그러면 자, 개혁을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선대위원장님은 이제 우리 당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또는 어떤 변화 또는 어떤 모습이 우리 당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오히려 지금 우리 당이 뭐 여당을 이제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라고 본다면은 이제 비행기는 뭐 늘 하늘을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내려야 되는데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을 당했죠. 그야말로 뭐 날개도 부서지고 바퀴도 부서지고 뭐 난리가 났죠. 너무 멋진 말씀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국민 지지도 이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커가지고 뭐 바닥까지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의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뭐냐?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기회에 이 거대한 시대적인 변화, 국민적인 열망 이런 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당으로 태어날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면 절대 안 되죠. 그냥 적당히 수리해가지고 다시 또 도약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했다가는 정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10년, 20년 가도 다시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면요,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수리, 대수리, 완전히 비행기를 날개부터 시작해서 다 고치는 것 할 수 있습니까? 혁명적인 변화를 이루어내야 되는데요. 제가 하나 예를 간단히 들어볼까요? 네. 예. 영국이 이제 그 60년대, 70년대 이제 노동당이 집권해가지고 영국 경제를 다 망쳐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반동으로 이제 마가렛 대처 보수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네. 대처하고 메이저 18년간 집권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당인 노동당은 18년간 정권을 잡지 못했습니다. 네. 그때 노동당은 아주 그 전통적인 좌파주의. 네. 전통적인 좌파주의는 정권 잡으면 정부를 무조건 키웁니다. 공무원 늘리고. 큰 정부로 만들죠. 그렇지. 큰 정부를 만들죠. 세금을 많이 올립니다. 그다음에 규제를 많이 늘리고요. 정부가 좌파의 전형이군요. 전통적인 좌파 그거죠. 공무원 늘리고. 그리고 이제 민영화됐던 걸 전부 다 공영화를 시키고요. 이런 좌파 그리고 이제 그때 좌파주의는 이제 노동당 그다음에 노조하고 그 강성 노조들하고 자매관계예요. 자매관계 공식적으로. 근데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요. 예. 많이 본 얘기예요. 글쎄 그래서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좌파 노선이 국민들한테 외면을 당해가지고 18년간 집권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노동당의 내부에서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게 혁명의 기수가 토니 블레어예요. 40대 젊은 토니 블레어가 이런 전통적인 좌파 노선 가지고는 이게 정권을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설계해가지고 전통적인 좌파 노선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완전히 버리고 노조하고도 완전 공식적으로 결별해버리고요. 그래서 이 세계적인 변화, 그 변화 속에서 국민들은 시달리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변화 속에서 시달리는 국민들을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노선, 그게 진정한 진보다, 진정한 좌파고. 그래가지고 제3의 길이라고 그 기든스 교수가 책에서 내놓은 개념, 제3의 길 혁명을 한 겁니다. 자기들 내부에서는 장미혁명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혁명을 해가지고 자기가 당수가 되고 그리고 영국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18년 만에 정권을 다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럼 독일도 똑같습니다. 독일도 콜 총리가 통일될 때까지 뭐 독일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는데 18년간 이 좌파 정당인 3인당은 정권을 잡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좌파 정당인 그 3인당이 어떻게 정권을 잡았느냐. 그때까지 그 3인당은 완전히 전통적인 좌파주의입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슈레더라고 하는 그 니더삭센 주지사 하다가 기억나죠. 원래 이 친구는 공산당 출신이지만 이 스스로 개량해가지고 3인주의자가 됐는데요. 거기에서도 전통적인 좌파 노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프로 비즈니스 노선인데요. 그 국민들한테 신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전통적인 좌파 노선의 수장인 라퐁텐이 당수로서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총선에서 승리하게 해달라. 그러면 이 슈레더를 총리로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18년 만에 3인당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슈레더가 정권 잡으면서 3인당이 전통적인 좌파 노선을 혁명적으로 바꿨잖아요. 바꾼 게 이름이 뭡니까? 노예 밑에 새로운 중도라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독일 3인당은 전통적인 좌파주의 정당이 아닙니다. 완전히 세계가 이제 세계화라든지 또 지식 문명이 또 들어오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생명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교육 문화 이런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정책도 만들고 노력하는 이런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 있는 당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자유한국당이 종래의 그 틀, 그 모습을 가지고 다시 집권의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그 안 버리면은 정말 큰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버리라고 지금 가혹하게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혁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지금 선관위원장으로 이제 선거 관리 책임 맡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이제 지도부 등장하는 지도부는 이런 그 국민적인 여망, 시대적인 소명 이거를 받들어서 어마어마한 변화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뭐 큰 틀에서 그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체성을 기반으로 민족 문제, 이 분단을 극복하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통일시켜 나간다. 이런 큰 틀은 뭐 바꿀 필요가 없죠. 더 그거는 심화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 세계화라든지 또 뭐 이 또 문명 자체가 바뀌고 있잖아요. 대량 생산 중심의 1차, 2차 산업혁명 사회로부터 이제 뭐 완전히 3차, 4차 산업혁명이 진화되면서 지식 문명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그 격렬한 변화 가운데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고 또 그걸 밀고 나갈 수 있는 뛰어난 인재들을 양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의 신임을 얻을 생각을 해야지 뭐 종래에 하던 그런 생각 가지고 집권의 기회는 안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대개혁을 할 수는 있겠습니까? 저는 뭐 해내야 되죠. 해내야 되는 게 당위고요. 또는 뭐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니까요. 변화를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요. 이제 두 번째 제가 기획하고 있는 방송은요. 이제 우리가 어떤 개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예. 세 번째에서는 두 번째가 이게 더 좋겠네요. 두 번째가 그러면 정말 좌파 정권이 이때까지 해왔던 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좌파 정권의 이야기를 우리가 두 번째 방송에서 준비를 하고요. 예. 세 번째 방송에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개혁하고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 예. 이렇게 그리고 그거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좌파 정권. 예. 세 번째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개혁 그림. 그리고 네 번째 방송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겠다까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뭐든지 좋습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방금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노이의 밑에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노이의 밑에는 제가 공부하던 구동독 지역에 아주 큰 상가 이름이었습니다. 아주 큰 상가, 우리 식으로 하면 백화점 같은 그런 예. 종합몰이었는데요. 그 노이의 밑에는요, 그 마을에, 그러니까 제가 공부했던 예나라는 도시의 가장 큰 상징이었는데요. 노이의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노이의 밑에다. We didn't 노이의 밑에. 예. 근데 그 말이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을 때는 왜 우리가 노이의 밑에일까?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서 왜 우리가 노이의 밑에지? 라고 하면서 제가 지났는데 이게 바로 이념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영국하고 네. 독일 이 네. 두 나라의 좌파주의 아주 대표적인 삼인주의였는데요. 네. 그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혁명적으로. 변해야 사는군요.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죠. 오히려 이제 동독 지역의 옛날 구동독 공산당 하던 친구들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하신 그 완고한 라퐁텐 네. 이 친구들이 오히려 아주 그 과거의 전통적인 좌파주의 정당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죠. 예. 변해야 산다. 살기 위해 변해야 한다.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인재 선대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요. 저거 필기한 거 보이세요? 제가 이거 진짜 필기입니다. 초등학교로 돌아가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대학교 때 아주 유명한 은사님과 옆에서 공부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정말 메모한 거예요. 그리고 이 메모한 거는 다 정리를 해서 제 노트에 할 겁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게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분이 우리 당에 있다는 것이 갑자기 벅찬 기쁨으로 오고요. 또 하나 더. 우리 당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적반하장에서는요. 제가 끊임없이 쫓아가서 이야기해달라고 쪼르겠습니다. 오늘 감기가 걸리셔가지고요. 오늘은 여기서 제가 끊을 거예요. 목이 아프시대요. 약을 드리고요. 다시 모시겠습니다. 제가 약을 출연료로 드릴 테니까 다음에 다시 나와주세요. 예. 그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변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하세요. 그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의 다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뭔가요? 제가 이걸 그 우연히 네. 이제 그 제가 미국에 좀 있을 때 네. 제가 도지사 출신이니까 네, 거기 네. 미국에 저 주지사 회의가 있어요. 거버너스 컨벤션이라고 네. 이제 겨울에는 DC에서 하고 이제 대통령 만나고 끝나고 여름에는 이제 그 각 주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50개 주니까 50개 주지사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회의입니다. 거기 그때 제가 한번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업소보러 거기 갔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 그 팜플렛에 소개돼 있더라고요. 찰스 다윈의 네. 이야기입니다. 찰스 다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종, 스피시, 이 종은 무엇인가? 덩치가 큰 종이냐? 아니다. 힘이 센 종이냐? 아니다. 생존 능력이 뛰어난 종이냐? 아니다. 그러면 어떤 종이 가장 강한 종이냐?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하는 종이 가장 강한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생겨나가지고 수많은 생명체, 수많은 종들이 이렇게 뭐 생겨났다 없어지고 생겨났다 없어지고 했지만은 끊임없이 살아남는 강한 종은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다 이거죠. 그래서 뭐 지금이 거대한 변화가 몰아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도 또 기업도 개인도 변화에 제일 민감하게 적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죠.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도. 지금 뭐 프랑스에서 그 프랑스 정치를 주름잡고 있던 그 두 개 거대 정당, 공화당과 사회당이 하루아침에 몰락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의원이 한 명도 없는 마크롱이 집권하고 급조한 마크롱 신당이 다 석권해 버렸잖아요. 이렇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요. 방금 제 별명 하나 지었어요. 예. 변신 8단 로봇. 그러면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겠다는 의지로 들리세요? 예. 네.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종은 무엇인가 덩치가 큰 종도 아니고 힘이 센 종도 아니고 생존 능력이 강한 종도 아니고 변화에 민감한 종이다. 자유한국당은 변화에 민감한
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른이 계시니까요. 고맙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존경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스타. 예. 근데 왜 그 당시에 그렇게 스타가 되신 겁니까? 그때도 이제 이 삼김 시대가 있지 않아요? 한 네. 30년 됐는데 네. 이 삼김 중에서 이제 YS가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이제 21세기를 앞두고 네. 어떤 거대한 변화에 대한 열망이 국민들 마음속에 이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런 열망들이 일어나면서 미국은 이제 40대 클린턴, 러시아도 푸틴, 뭐 중국도 세대 교체가 되고 있었고요. 네. 영국도 뭐 곧 98년이죠. 98년 봄에 이제 토니 블레어 40대 초반에 토니 블레어로 정권이 이렇게 넘어가고, 일본도 그때 하시모토인가 아주 젊은 친구가 정권을 잡고 이렇게 하면서 거대한 정치 변혁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도 뭔가 이제 삼김 시대 그 대립과 갈등 또 이런 그 적대 이런 걸 뛰어넘는 시대 조류에 맞는 거대한 어떤 변화,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갈망이 이제 제가 노동부 장관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평가를 받았던 저한테 이게 몰렸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대학생 때거든요. 그 당시에 어떻게 알려져 있었냐면 거의 바람, 네. 혁신. 예. 그러니까 연예인급이셨어요. 그때 뭐 놀라운 지지가 폭발하고 있었는데 그걸 뭐 제가 그걸 담아낼 이제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미수에 그쳤죠. 아유, 미술. 또 미술하는 표현을 갑자기 썼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또 대통령 후보로 이제 계속 이제 국민들에게 사랑도 받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꽤 젊었을 때예요, 그때는. 그때가 제가 48이죠. 48. 예. 그래요? 예, 그렇죠. 후보로 그때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정말 그때 추앙이었거든요. 그렇게 젊은 시절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돌이라는 표현을 쓰는군요.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요. 어떤 자료를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아니 그 글에 그렇게 돼 있어요. 불구속 수사와 무죄 추정을 신념으로 하고 있었던 젊은 판사가 이 글이 있는 거예요. 그 뭐 형사소송법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형사소송법에 있는 얘기지만 그 이야기가 이미 많은 사람들 속에서는 잊혀져 가고 지금 구속영장 발부가 무슨 통과 의례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 잘못된 관행이죠. 네. 그것도 고쳐야 됩니다, 다.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이제 제가 대학생에 대해서 법학을 처음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기록을 보면서 이인재란 굉장히 도덕책, 법책 같은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전 공부를 했었어요. 제가 92학번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미 92학번일 때는 이미 이제 그쪽에서 기록으로 남아 계신 분이셨거든요. 그런 분을 이렇게 옆에서 같이 뵈니까 기분이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도 아주 이렇게 젊은 신에 이 박사님하고 방송하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제 이재선 교수님 밑에서 석사까지 하고 난 뒤에 독일로 석사 박사를 하러 들어갔었는데요. 독일 안에서는 법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게 그거는 당연히 기본이에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죄형 법정주의, 거기다가 불구속 수사 이런 게 당연히 기본이고 법치가 기본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게 뭔가 법치와 정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법치주의가 아주 중요한 원칙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이 헌법을 가지고 국가를 만들어서 입헌주의입니다. 입헌주의. 그리고 이제 그 뭐 헌법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이걸 최고의 가치로 해가지고 그거를 국가가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런 걸 전제로 이제 헌법에 의해서 국가가 조직이 됐죠. 그리고 이제 국가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 이제 하나는 이
법치주의고 하나는 의회주의입니다. 네. 예. 그래서 법치주의가 이게 흔들리면은 나라 전체가 이게 흔들리는 거죠. 거죠. 예, 네. 그 뭐 보통 문제가 아니죠. 네. 예. 그런데요, 이 아이돌이었대요. 정치계의 아이돌. 그때는 이제 뭐 제가 상대적으로 제일 젊었으니까요. 그러면 정치에 입문하셨던 거는 그때 39살 때 입문했죠. 이제 예. 와, 그럼 39에 입문하면 그것도 그렇게 늦은 건 아니었잖아요. 빠른 거요. 그렇죠. 뭐 아주 빠른 건 아니지만 상당히 빨랐습니다. 예. 그럼 39에서 이제 47, 48, 49 되면서 후보로. 그렇습니다. 야, 10년 만에 대선 후보까지. 그렇죠. 제가 재선 때니까. 네. 예. 아, 그러셨군요. 아, 저는 정말로 제 머릿속에는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삼김을 능가해서 아이돌로 떠오른 이제 우리 이인재 선대위원장님으로 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법조인으로서도 굉장히 명망이 있으셨잖아요. 뭐 저는 법조 생활은 사실 얼마 안 했습니다. 판사 2년 한 게 그런데 전부입니다. 사람들은요. 판사 이인재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판사 있을 때 이제 뭐 영장을 많이 기각했죠.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결론이 많이 그렇습니다. 나와 이 뭐 있어요. 저는 뭐 이제 피의자가 아주 흉악범이 아니고 그런 이상은 자기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정상생활 하면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최종적으로 이제 죄가 있다,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 그때 이제 선고를 받고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감옥으로 가는 게 맞다. 그게 제 철학이고요. 또 제가 무죄 판결을 많이 했습니다. 들었어요. 아주 엄격하게 네. 정말 왜냐하면 이게 뭐 이 과거에 무슨 일에 관해서 사람이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뭐 환자 같은 거 의사가 뭐 온갖 기계를 동원해 가지고 촬영을 하고 해서 진단을 해도 오진이 많은데 과거에 뭐 어두운 시간 속에 있었던 일들을 정확하게 가려낸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형사소송법에 있는 것처럼 10명의 범인을 처벌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놓치더라도. 그렇지 네. 한 명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그게- 자세를 가지고 제가 무죄 판결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불구속 수사를 그렇습니다. 신념으로 예. 생각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인데 뭐 아직도 그게 잘 지켜지질 않고 그리고 있어요. 무죄 주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민감한 거 질문 하나만 해드릴게요. 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가 제가 그 이야기 꺼내는 순간 바로 웃으시는데 예. 민감한 질문인 건 저도 아는데요.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후보가 계속해서 청문회라든지 검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예. 이게 나오면 나올수록 지금 희한한 게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침 신문 읽어보고 나왔습니다. 네, 예. 근데 처음에 나온 이야기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술자리에는 여자가 있어야 된다. 근데 여자가 없으면 장모라도 앉혀야 된다. 그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경환 후보자는 제 대학교 2년 선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묘한 2년 선배고 또 저하고는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네, 그래도 저희는 질문을 그런데, 해야 합니다. 그분은 아주 섬세하고 이런 감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아, 또 여성에 관해서 내 기억으로는 굉장히 페미니스트입니다. 근데 왜? 그런데 이제 뭐 역설적으로 뭐 그런저런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좀 많이 뭐 글에도 남기고 이래가지고 네. 지금 이제 그게 도마 위에 올라 있는데 뭐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그런 여성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검증이 되겠죠. 예. 근데 오늘 또 나온 기사는 1970몇 년도인가 혼인신고를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 이야기는 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는데 그래서 뭐 아주 젊은 시절에 있었던 일이니까 제가 지금 뭐 잘 몰라요. 몰라서 네, 네. 코멘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참 입장이 난감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려고 하니까. 뭐 잘 모르니까 제가. 예. 그럼 나와 있는 기사만으로 볼 때 정말로 어느 남자가 어느 여자를 혼인신고를 그냥 마음대로 해서 혼인 무효 판결을 했다. 그렇다면 정말로 법무부 장관 자리에 적합하다. 아니 그래서 뭐 같이 살았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자가 혼인 무효 소송을 해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어요. 사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사는 게 아니죠. 여자는 당황스러웠던 거죠. 뭐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잘 알겠- 검증이 되겠죠. 예, 네, 예. 제가 참 직구준. 네, 오늘은요 어쭈구리 특별편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분이 우리 당에서 아주 큰 역할, 그러니까 우리 당의 역사 속에 아주 큰 역할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리고 우리 법조계에도 아주 그냥 큰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아주 존경하고 있던 분이신데요.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저부터도 기분이 좋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인재 선대위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예. 평소에 굉장히 존경했던 대선배님이시거든요. 네. 그러지 않아도 오늘 여기 방송 나온다고 그러니까 네. 우리 집사람이 자기가 우리 유 박사 아주 열렬한 팬이라고 꼭 전해주라고 그랬어요. 사모님 정말 그 우리 사랑합니다. 이 방송 때문에 그래도 우리 당의 활력이 넘치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나오는 걸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이 계세요. 아, 그래?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그 전부터 모시고 싶었었는데 또 감사 인사말을 한번 드리자면요. 후보 시절에 대선 후보 시절에 예. 저희가 방송에 모시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제일 먼저 흔쾌히 출연을 허락해 주셔가지고요. 예. 전 그때부터 정말 그 감사한 마음을 예. 가득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방송을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모신 내용이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싶지만 또 우리가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이인재 지금 선대위원장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세대도 있어요. 예. 지금 저희 방송을 젊은 세대도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스텝,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정도의 분이시라는 걸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저는 4번 정도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당이 지금 왜 위기인지, 그리고 당이 살 길, 또 우리가 살 길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예. 싶습니다. 그렇게 출연해 주실 수 뭐, 있으세요? 뭐 어떤 문제든지 함께 이야기를 하시죠. 네, 그럼 허락을 받았으니까 예. 오늘은 이제 이인재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냐면요, 궁금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자, 과거에요. 1997년 무렵이었나요? 그렇죠. 예. 그 당시 이인재 하면은 거의 신이었어요. 그때 국민 지지가 아주 높았죠. 예. 신이었대, 스타였어요,